안녕하세요. 관리회계의 엄재근 교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10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들 어, 이제 쉬지 않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 하시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줌으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고 이게 또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답답한 시간 될 수도 있는데 이 시간 또 그래도 즐겁고 재밌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퀴즈 시간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원전 3200년경 신에게 바치는 결산보고를 한 나라. 굉장히 오래 전이네요. 그죠? 5천년 경에 이 신으로부터 나라를 잘 다스려라 하고 이게 이제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항상 이제 그 잘 다스려서 신에게 보고를 하고 또 성과를 낳은 이게 이 거뒀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또 해야 되는 진짜 이 본인이 가진 권위를 누리기보다는 이게 또 자세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어, 이 최선을 다해서 잘 다스려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이 하나님께 보고를 했던 나라. 자, 이 나라는 어디예요? 예, 맞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뭐 수리아라든지 이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시기에는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던 나라가 이 정답이겠죠. 기원전 3200년경에 이 신에게 결산보고를 함으로써 이 성과를 거뒀던 11조의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바쳤던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그 이제 헌금할 때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이렇게 이 헌금을 하는 그 부분들이 또 관련이 있는 나라 예,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죠. 자, 두 번째 이집트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에서 회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건설하기 하는 것 때문이었었냐. 예, 현재도 건설 회계가 가장 어려운 분야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이제 건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에서 회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건설하는 거냐. 진짜 수십 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의 뭐 2, 30만 명이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국가 이 토목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 하면 항상 뭘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피라미드를 생각하죠. 피라미드. 그래서 피라미드에서 이 왕은 이제 왕이 되자마자 파라오는 어,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본인이 죽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예, 그래서 피라미드는 지금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건설 현장이죠. 예, 영화에서 보면도 대단한 그런 건설이었죠. 그런 걸 통해서 이 회계가 이 잘 관리를 해줘야만 피라미드를 무사히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 회계로 잘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 부패가 생겨서 이 사람이 빼먹고 저 사람이 빼먹고 그러면 이제 부정부패가 생겨서 피라미드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예, 피라미드를 제대로 지을 수 없으면 왕은 딱 죽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이러고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집트 문명에서 회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것 때문이었었다. 그래서 그 장관 두 명을 두 명의 재무장관을 둬서 그 서로 견제 정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얼마나 하는지 자기가 제대로 정확하게 안 적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맞아요. 예,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예, 왕이 야,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이제 이렇게 둘 다 누가 이제 잘못한지는 알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을 다 죽였다고 해요. 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회계에서 원인과 결과를 함께 표시한다. 그러니까 책상을 구매하였다, 뭐 만 원짜리 책상을 구매했다, 그 천 원어치 물건을 팔았다 이렇게 단식부기로 이렇게 그 적는 것을 우리가 단식부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계에서의 기본 원리는 그 원인과 결과. 만약에 책상을 구매하였으면 두 가지를 적어야겠죠. 책상 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샀으면 현금 만 원. 이렇게 두 가지를 적는 걸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답 복식부기. 예. 회계에서 원인과 결과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거짓말로 적으면 안 되죠, 회계는요. 회계 자체가 성실한, 정직한 기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함께 나누어서 기록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하고 나중에 맞춰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책상 있으면 현금 만 원. 만약 외상으로 사오면 뭐예요?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표시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국가 운영에서 복식부기를 중요하게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국가 운영에서 복식부기는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할 거야 했던 나라? 예, 그렇죠. 조선이죠, 조선. 예, 조선, 이 한반도에 있던 나라, 조선이 1392년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회계사라는 부서가 아예 있었다. 그래서 회계사라는 부서에서 이 복식부기로 모든 지방 관리들이 딱 적게 했어요.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없게 돈을 이제 몰래 빼돌리지 못하게 이 회계상 복식부기를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로 조선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했던 나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그 기록한 걸 지금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아 있는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복식부기를 사용한 흔적을 갖고 있는 나라 차원에서요, 국가 차원에서요,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1934년에 증권거래법을 만들어서 회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고 한 나라는 어디일까? 증권거래법. 이 회계의 신뢰성이 깨지면 주식 투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 믿을 수 없죠. 이 회사가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야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짓말로 쓰여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쓰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자는 어떻게 무엇을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192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대공황이 왔습니다. 대공황이 와서 수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그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거짓말로 쓰여 있는 재무제표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 이게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주주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겠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그게 투자를 받아야만 이 주식시장이 더 잘 되고, 투자로 돈이 들어오고요. 투자로 돈이 들어와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줘야 이 돈을 갖고 더 열심히 좋은 물건을 만들고요. 또 그걸 통해서 회사들이 망하지 않는데 회사들이 더 물건을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요. 또 사람들이 채용돼야 또 소비가 되고요. 이래서 그 더 이게 발전을 할 텐데 경제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을 만들어서 아주 철저하게 야 재무제표를 거짓말로 쓰지 마. 거짓말로 쓰면은 처벌할 거야 하는 증권거래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증권거래법을 만들어서 회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려고 노력한 나라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 증권거래법을 통해서 증권거래법을 만들어서 회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공황에서 벗어나서 미국이란 나라가 더욱 더 발전하게 되는데 많은 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의 신뢰성은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영어로 어카운팅은 어떤 말에서 나왔어요? 어카운터빌리티에서 나왔죠. 그래서 신뢰성을 회복하려고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자, 미국에서 2000년 초에 회계를 조작해서 망한 회사가 있어요. 이 회계를 조작하는 거를 우리는 분식 회계라고 해요. 예, 카스마틱 어카운팅이라는 말도 쓰고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말도 쓰고요. 다양한 말을 씁니다. 리테인, 어닝 매니지먼트, 빅배트 이런 것들이 다 회계를 조작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예, 그래서 어카운팅에는 거짓말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회계를 조작해서 망한 회사는 엘론이라는 회사입니다. 엘론 때문에 이것도 내부 고발자가 우리 회사가 회계를 조작하고 있어요 하고 이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이익이 나는 줄 알고 회사가 잘 됐었거든요. 주가도
주식 가격도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예, 다 조작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작인 것이 밝혀짐으로 해서 주식은 폭락을 하고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삭스라는 사벌린 앤 옥슬린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이 법 때문에 야, 조작하지 않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내부적으로 내부 회계 제도를 정착시키자 해서 내부 회계 제도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조작을 하려고 하는 자를 막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부 회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이렇게 분식 회계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과 예, 워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회계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재무제표에서 네 개의 중요한 표는 무엇인가요? 재무에는 표들이 되게 많다고 그랬죠. 예, 여러 가지 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네 개의 중요한 표는 재무제표라는 것은 재무의 표들을 모아 놓았다는 뜻인데 이 중에 네 개의 중요한 표는 먼저 재무상태표, 예, 대차, 대조표라고 합니다. 대차, 대조표와 같은 재무 상태표가 있고요. 이거는 그 재무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재무 상태표예요. 그렇지만 한국 회계에서는 대변, 차변을 대조해서 볼 수 있다. 대변, 차변. 그래서 대차, 대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가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적혀 있죠. 대차, 대조표나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있죠. 현금 흐름표, 현금의 흐름. 그러니까 말만 있거나 서류상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현금이 진짜 들어오고 나갔는지 알 수 있는 현금 흐름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본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바로 자본 변동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본 변동표 이렇게 네 가지의 주요한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4대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4개의 중요한 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퀴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퀴즈는 많이 마치셨어요? 예, 예, 다 맞으셨다고요?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퀴즈도 마치면서 지난 수업했던 것들 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뉴스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회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어 놓은 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적혔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제 뉴스 꼭 아침에 일어나면 가능하면 경제 뉴스를 보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예, 그래서 또 그 이 경제 뉴스를 많이 보셔야지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어, 기사 하나 볼게요. 두산 밥캡. 두산 그룹의 밥캣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원래 밥캣은 그 미국 회사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두산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두산이라는 회사는 두산중공업이라고 굉장히 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산은 원래 우리나라 그 한국에서는 이 회사가 창업된 지가 140년 정도 된 한국에서는 140년 정도 되면 정말 정말 오래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벌써 4대째 내려온 회사예요. 어, 그 중간에 지금은 맥주 비어 장사죠. 두산 비어. 굉장히 유명한 오비 비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비 맥주 라고 있는데 라거, 오비 라거. 예, 지금도 뭐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 이 맥주는 이제 안 팝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이 중공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공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제 그 회사인지라 이 밥캣은 이 중장비를 만드는 미국 회사였어요. 그래서 미국 회사를 이 두산이 이 중공업에 이제 집중을 하니까 이 밥캣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 밥캣이 팔고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 장비가 소형 장비, 아이고, 산업 차량, 그 다음에 포터블 파워. 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류의 덤프 트럭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를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영업이익이 2천억이었는데 이거는 2023년에 비하면 요거는 2024년 거거든요. 2024년에 그러니까 요게 2025년 올해 1분기니까 2025년 영업이익 2천억이 2024년 에 비해서 이렇게 되네요. 조금 헷갈렸네요.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천억이 났는데 2천억이면 상당히 큰 것 같지만 2024년에 비하면 38.6%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죠. 남는 거예요, 남는 거. 매출액의 원가랑 비용을 빼고 남는 것이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영업이익만 떨어진 게 아니었고 알고 봤더니 매출액도 떨어졌네요.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은 44%, 위에 38.6%라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달러 기준으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경기의 불확실성과 경기가 항상 불확실성하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대요. 그렇죠.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경기 침체 왔고요. 그래서 제품별 지역별 시 수준이 20%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어, 상호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어,
상호간세 트럼프죠,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간세 대통령이 되자마자 상호간세를 매겼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박캡슨.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2024년에 너무 좋았어. 높은 기저효과. 그러니까 2024년에 높은 기저효과. 그러니까 그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할 때 그 전년을 대비할 때의 기준이었던 지난해 1분기에 높은 기저효과로 올해 2025년에는 감소폭이 커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2025년 이 실적은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글쎄요. 예, 작년보다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예, 올해 목표는 작년보다 더 낮았나요? 예,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 상황이 안 좋아졌다. 뭐 그런 얘기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들의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또 요것도 올해의 기사입니다. 4월 28일 기사였는데요. 자, LG전자 TV 세계 1위 맞나? 영업이익률 0.1% 충격. 자,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회사죠. 예, 세계적인 텔레비전을 팔고 있는 회사죠.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뭐예요? 예, 영업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했나요?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 중소기업은 3에서 5%,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한 2% 정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LG전자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왜냐면 7에서 한 10% 정도 LG전자라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요? 0.1%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매출은 5조인데 5조 원이요. 공이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야, 이게 어마어마하죠. 동그라미가 12개. 12개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동그라미 그리기도 어렵네요. 네, 그죠? 영업이익은 49억에 불과하다. 매출액은 5조인데 이 1조 원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만 원, 억 원, 그 다음에 조 원인데요. 5조 원. 그런데 영업이익은 49억에 불과하다. 영업이익은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그러니까 매출액이 무지무지 많아도 매출액이 5조 원이어도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영업 비용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재, 마케팅 등 비용을 줄이지 못한 영향이다. 그런데 원자재는 원가예요. 얘는 비용이 아니고 원가이고요. 마케팅이 비용이죠. 그러니까 원가도 비싸졌고 마케팅의 비용도 무지하게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LG전자가 올 1분기에 TV 등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수조 원대 매출을 올렸지만, 그러니까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높았지만 정작 영업이익은 50억 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뭘로 빠져나가요? 원가와 비용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이 LG전자 입장에서도 힘들죠. 돈을 벌지 못하고 이렇게 까먹은 거니까. 그래서 전 세계 올레드,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TV 시장 이렇게 평범한 거, 요 텔레비전이 이렇게 얇잖아요, 두께가, 그죠? 이런 게 LCD이거나 OLED이거나 그래요. OLED도 있고 LCD도 있는데 텔레비전은 OLED가 굉장히 선명하고 이제 화면도 잘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OLED의 TV 시장에 LG는 1등이에요. 1등. 근데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 TV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낮다. 이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 TV 사업 영업이익률이 낮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그래서 첨단 기술을 집약한, 첨단 기술을 모아놓은 고가 TV를, 비싼 TV인 거죠. 그러니까 LG전자는 고가, 비싼 TV를 지금까지 전 세계에 아무리 많이 판다고 해도 결국 돈은 벌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물건을 팔았는데 정작 남는 것은 없어요. 남는 게. 그러면 이제 고생만 하다가 진짜 고생만 하다가 돈은 못 벌고 남는 건 없고 고생만 하는 거죠. 고생만. 예. 이는 LG전자가 액정 표시 장치, LCD 패널 가격 및 마케팅비 등 각종 비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이제 관리 회계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원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예. 환율도 오르고, 원가도 오르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에서 TV 사업을 맡고 있는 MS 사업본부의 올 1분기 매출액은 5조 원. 이중 영업이익은 달랑 50억,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0.1%. 이처럼 낮은 영업이익률은 원자재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제대로 가지 못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예. LG전자의 LG전자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속 증가세다. 계속 증가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증가할까요? LG전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1년에 15조 원이나 들었네요. 15조 원. 2021년에. 2022년에는요, 16조, 17조 원 가깝네요. 2023년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17조, 거의 18조 원이었네요. 판매 관리비가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까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이제 원가가 환율도 오르고 또 이 사오는 텔레비전을 만들려면 센스도 있어야 되고 뭐 이
플라스틱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의 비용이 계속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예,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겠지만,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돈을 이 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힘든 거죠.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 임금이 오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오르고 또 판매비와 관리비가 오르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는 세계 최고의 매출을 텔레비전 매출을 올리는 회사이지만 텔레비전을 팔아서 남기는 것이 거의 없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게 경쟁에서 지게 돼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지만 왜 판매 가격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그 좀 남을 수 있도록 판매 가격을 올려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게 1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뭐 110만 원, 120만 원, 다른 회사들은 여전히 지금 100만 원에 팔고 있는데 나만 110만 원, 120만 원 팔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사죠. 사람들이 안 사면 물건이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비싸게 팔고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나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비싸게 팔려고 하면 누가 사나요?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고민이에요, 고민. 고민. 예. 많이 이게 영업이익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남겨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이 매출액 판매 가격도 못 올리고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것은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LG전자와 같이 대기업 큰 회사라 하더라도 어, 이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남길 수가 없을 때는 또 이 0.1%이 충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충격. 예, 충격받았어. 이 충격은 왜 받아요? 이거 정상대로라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말이 안 되니까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충격을 받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가 참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텔레비전만 이런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다른 가전제품들도 만만치 않게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자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산. 자, 자산은 뭐냐? 자산은 뭐냐?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 돈 3억 원과 은행에서 7억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10억 원짜리 집을 샀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 3억 원과 은행 돈 7억 원을 빌려서 10억 원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럴 때 자산은 얼마일까요? 자산은 아파트 가격인 10억 원. 그러면 부채는 얼마예요? 부채는 내가
빌려온 거니까 7억 원. 그죠? 그리고 자본은 얼마예요? 자본은 내가 낸 돈 3억 원. 그러면 이제 자산은 10억 원 아파트, 부채는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7억 원, 자본은 내가 낸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할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아파트의 가격이 3억 원이 올랐어요. 3억 원이 올랐어요. 3억 원이. 그러면 자산은 얼마예요? 맞습니다. 10억 원에서 3억 원이 올랐으니까 자산은 13억 원이 되는 거죠. 13억 원이. 13억 원이 되고 부채는 얼마예요? 부채는 내가 빌려온 돈이니까 7억 원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죠. 자산은 13억 원이 됐는데 부채는 그대로 7억 원이에요. 부채가 더 늘 일은 없죠. 그럼 자본은 얼마예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가 바로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이 오른 거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본을 더 증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원래는 3억 원이었는데 자산이 10억에서 13억이 되는 바람에 6억 원이 됐어요. 6억 원이. 6억 원이 됐어요. 이렇게 자산의 가격은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음, 아파트의 가격이 10억 원이었는데 3억 원이 떨어졌어요. 3억 원이 아파트의 가격이. 그러면 자산은 얼마예요? 예. 자산은 10억 빼기 3억 원, 3억 원이 떨어졌으니까 7억 원이 된 거예요. 7억 원이. 그죠? 7억 원이 되고 부채는 변화가 없죠. 부채는 7억 원 그대로예요. 근데 자본은 얼마예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니까 예, 충격적이게도 빵원이죠. 0원이죠,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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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산이 어, 갖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거는 항상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변해요. 그리고 부채는 그대로지만 어쨌든 부채는 이자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산 빼기 부채가 바로 자본입니다. 그죠? 자본. 자, 이렇게 그 아파트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 자산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 나의 자본의 금액도 변한다는 거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자본이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1교시 수업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1교시 수업 마치고 여러분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요. 첫 번째 요 1교시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2교시 강의안을 열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휴식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동영상 수업은 너무 피곤해하고 또 눈도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음료수 좀 드시고 몸도 좀 푸시고요. 자, 이 교시에서 동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